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요즘 나대죠. 김건희가 나대는데 많은 우리가 좀 나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거보다 국힘당 의원들이 더 당황했대요. 취재를 해보니까 국힘당 의원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의정 갈등 풀고 막 그 여러 가지 현안들 쌓인 거 지 특검 막아주려고 막 하는데 김건희가 나대요. 오히려 국힘당 사람들이 뭐지? 저게 뭐지? 그렇죠? 누가 봐도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곤욕을 치르는 거는 국힘당 의원들이잖아요. 근데 왜 저것들이 나대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는데 김건희가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김건희는 원래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가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갈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풀린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누누이 강조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아니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집무실부터 이전하려고.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화면에 재수없는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김건희는 누가 봐도 민간인이죠.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그 어떤 지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는 그 어떤 지시를 하거나 공적으로 누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정상적인 영부인 같으면 경찰의 설명에 다소곳이 손을 잡고 이렇게 듣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부인이 어디를 가갖고 뭐 시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시찰이라는 단어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할 때 시찰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김건희가 순찰 또는 시찰 이런 거는 공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점검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시찰과 순찰이라는 단어는 저거는 그냥 일반 민간인이 지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상적인 영부인이나 어디가 걱정돼서 갔다 그러면 쪽방 총 가갖고 지가 빨래를 하고 뭐 이런 듯이 이런 원래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이건 뭐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김건희의 이런 손짓은 지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 경찰이 여기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옆에서 듣다가 제 의견은 이런 건 의견은 표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정말 해괴한 사진이죠.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면이 노출돼 있죠. 응? 이런 건 뭐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갖고 자기가 모자 써보고 완전 이런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거 보세요. 다 지가 손 뻗어갖고 지가 설명을 해요. 이거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옆에 줄 쫙 세워놓고 마포대교 정체 현상 벌어지고 지 마음인 거예요. 나라가 지 거죠. 이 정상적인 그러면 여러분들 김건희가 왜 이럴까? 인연이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저기서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갖고 면죄부를 주고 그러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가 그러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바보 같아요. 저는 언론들의 기사 논조를 보면 핵심을 못 짚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많은 언론들은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불기소 처분이 난 다음에
광폭 행보 이렇게 나오죠. 아니죠.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 증세예요. 불안 증세. 왜 불안 증세냐면 여태까지 김건희가 2년 반 동안 권력을 휘둘렀죠. 누가 봐도 용산 안에서는 김건희가 실권자라는 건 다 알죠. 그리고 국힘당의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은 진짜 권력은 김건희라는 건 다 알고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력을 잡아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는 이미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라는 단어를 썼고, 김건희가 과거에 이런 말도 썼잖아요. 응? 여러 가지 단어를 최재형 목사한테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와 우리 정부가, 저와 우리 정부가 라는 얘기를 지금 써요. 얘는 지금 한두 번 자기가 권력자라는 것을 얘기를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제가 정권을 잡아보니까, 최재형 목사랑 발언 중에 제가 저와 우리 정부가 정권을 잡아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오늘 여러분들 워딩 보세요. 김건희가 저기 뭐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뭐 관제센터를 찾아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제센터가 가장 중요한 곳 하나고 항상 지휘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 완전 이거는 통치자예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4월에 납북자, 억류자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김건희가.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써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 민간인이 외교 문제잖아. 남북 문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북한의 문제를 강경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요. 지금 남북 관계가 어때요? 강경 일변도죠. 그렇죠? 그냥 김건희의 생각이 남북 관계의 문제까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면서 남북이 강경 대응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은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어요. 근데 남북 실무회담 등에서나 민감하게 다뤄야 될 이 문제를 김건희가 남북 문제는 강하게 다뤄야 된다.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지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발언을 해요. 2022년 1월 서울의 이명수 기자 녹취록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 다 죽었지. 진짜 정권을 잡았죠. 응? 그리고 최재형 목사랑 2022년 9월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권 초기부터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라고 얘기했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김건희가 대통령 정권 잡았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막상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누구랑 얘기한 거냐면 2022년 9월에 최재형 목사랑 얘기했던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대통령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지 김건희 영부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정말 보세요. 한동훈과의 텔레그램에서도 올해 2월 달에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가 뭔데? 제가 대통령과 저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냥 지 사과 받고 끝내라는 거야. 지가 실권자니까. 응? 진짜 웃긴 거죠. 응? 이거 완전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모습이죠. 응?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그러면 준비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왜 김건희는 나대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초조함에서 나오는 거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건희가 여러분들 윤석열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를 들을 때 단서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모든 윤석열을 움직이고 모든 김건희의 뜻이 대통령실에서 관철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세요. 김건희가 이렇게 나대는 이유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예요. 그게 가장 커요. 지금 자기 특검한다 그러죠. 여기저기서 디올백 사과하라 그러죠. 거기에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저 사진이 배포가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의 심리는 여기서 밀리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그런 초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박근혜 정부가 여러분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사과를 하면서 낮은 수위에 대응을 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질 때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낮은 수위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이 됐거든요. 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밀리면 여기서 지지율이 깎이거나 더 이상 밀리면 얘는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과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여러분들 보낸 텔레그램 기억나세요? 어차피 사과해봐야 더 난리 칠 것이고 지지율은 지난번에도 제가 사과할 때 더 떨어졌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죠? 퍼즐이 잘 맞춰지죠. 과거에 김건희가 모든 게 저의 잘못이에요. 저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아저씨를 지켜주세요. 내조에 충실하겠어요. 이지랄 떨 때 학력 위조로 내조하면서 기자회견할 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한동훈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죠. 여러분들 보세요. 김건희는 지금 자기는 아직 집권 2년 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공무원들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무너지면 김건희 지가 대통령인데 나는 감옥에 갈 것이고 우리 신랑도 저 등신도 저것도 감옥에 갈 것이다. 이 심리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이러지 않고서야 국힘당도 반대하는데 추석 때 쌍판대기를 내밀고 나대는 모습을 찍는 거는 그동안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고 수많은 당무에 개입을 하고 공천에 개입했던 것들이 증거가 남아있다는 걸 자기의 과오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왜 그러냐면 김건희에게 호의적인 국힘당의 인사들도 있을 테지만 분명히 김건희에게 나쁘게 눈에 가시로 보여갖고 김건희에게 불이익을 당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모두가 국민의힘 의원, 현직 의원이나 전직 의원이나 모두가 김건희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김건희가 2년 반 동안
여러 번 권력을 썼죠. 대표적인 게 이번에 총선이었고 그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했던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전에 전당대회도 개입을 했었죠. 그러면 김건희에게 앙심 품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겠죠. 그러면 김건희가 디올백 사건이나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슈가 되는데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김건희는 지금 안 나오는 게 현재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국힘당에게도 도움이 된다. 여론에도 도움이 되고 추석 밥상에 김건희가 안 나와야지 다른 이슈로 덮을 텐데 오히려 김건희가 나옴으로써 김건희 대통령 행세 이게 이번 추석 밥상에 나올 거라는 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더 오바를 해서 나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지금 김건희가 여러분들 추석을 목전에 앞두고 김건희가 공개 행보로 자살 예방을 한다 그러면서 관제센터를 방문해 갖고 대통령 행세를 하면 저게 여론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저건 아니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에 태극기 부대니 절대 변하지 않는 20%대의 지지율 가지고 정권을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상인 거예요. 그쵸? 제 말이 맞아요. 이거는 김건희가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서 얘가 나대는 게 아닙니다. 얘가 진짜 두려운 건 뭐냐? 터지지 않아야, 그러니까 김건희는 터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터지면서 놀란 거예요. 지난 공천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옮기세요 이런 문자는 정권에 힘이 있다 그러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저기서 공무원들의 레임덕은 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지시, 원치 않는 지시에 의해서 행했던 비리와 부정부패가 결국은 김건희가 힘이 빠지는 순간 이 정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과 동시에 바로 폭로가 이어지는 거죠. 지금 김건희가 저렇게 불안증하는 거는 왜 저렇게 불안증을 보이면서 갑자기 추석 인사에 쌍판떼기를 내밀고 왜 갑자기 광폭 행보를 하고 김영선 의원을 시작으로 김건희에게 벼르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갖고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국회는 내일 상정 예정이었지만 아직 상정이 연기된다는 소리가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 김건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한동훈의 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어제도 제가 심층분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나눴던 텔레그램 5개의 문자 내용은 그 핵심은 1심 논란이 아니었어요. 그 1심 논란이라는 것은 김건희가 사과하려 했는데 한동훈이가 무시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거는 김건희가 바란 대로의 언론 프레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갈라선 이유는 공천이었던 거예요. 김건희는 경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의원들에게 김영선에게만 문자를 보냈을까요? 지역구 옮기라고. 여러 군데 옮기고 여러 군데 문자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공천을 설계했을 거라고 봐요. 왜? 자기를 지켜줄 의원들이 필요했으니까. 저는 적어도 TK와 PK 지역의 공천은 김건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디올백. 그 다음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회 마리 앙뚜아네트의 분노를 해서 김건희가 화났다. 바보 같은 소리들입니다. 제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수십 번 듣고 제가 김건희를 파악한 거는 김건희는 굉장히 대범한 여자예요.
한동훈이가 자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저런 말 따위를 신경 쓸 여자가 아닙니다.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비유를 하면서 자기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김건희가 화낼 여자가 아니에요.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바로 보낸 청탁 공천 문자를 한동훈이가 씹으면서 화가 났던 겁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러운 문자는 읽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나 사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문자는 한동훈에게 부담스러운 문자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가 온 거는 한동훈이가 일십을 할 이유가 없는 문자예요. 왜 한동훈이는 김건희의 문자를 씹었을까? 누구 공천해주세요. 누구 단수 공천해주세요. 누구 어디에 배치해주세요. 라는 문자들이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자들이 왔으니까, 즉 부담스러운 문자가 왔으니까 차라리 한동훈은 안 본 척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일십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김건희의 사과 문자를 일십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공천의 청탁의 문자가 왔기 때문에 한동훈은 도저히 이 문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 저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공천 청탁의 문자를 보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냐면, 김건희 문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대위원장도 마치 억지로 맡아주셨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쵸?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대위원장도 저희의 부탁을 힘겹게 받아들인 한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리 꽂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 거죠. 맡아줬다 그랬잖아. 누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승낙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즉 공천, 여태까지 김건희와 한동훈의 사이를 보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명수 기자가 덫을 놔요. 누나, 저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관해서 제보할 게 좀 있는데 이거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좀 전달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니까 뭔데? 아니야, 나한테 줘. 내가 전달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사이예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관해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신뢰가 쌓였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야 된다는 것도 김건희의 머리라고 생각해요.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야 된다는 오더도 이거는 한동훈과 김건희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건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정치적 사안을 한동훈과 공유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한동훈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건 어디냐? 한동훈이는 이 정도 하면 다 구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겠죠. 근데 법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김건희나 윤석열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한동훈에게 질책성, 분명히 친한 사이니까, 동훈이 씨 구속된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 씨배새끼야, 너만 믿고 있었잖아, 우리 젖됐잖아,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그렇게 믿고 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한동훈이가 의외로 능력이 없고 의외로 국정 수습을 못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관두고 약간 야인 생활을 좀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황우유 뭐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으로 당 대표가 이제 되고 밀어서 그러면서 이제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판단을 했겠죠. 김기현이는 정치인이다. 김기현은 믿을 수 없다. 그래도 한동훈이는 우리 패밀리 아니냐. 그래도 동훈 씨밖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다시 한동훈이를 끌어들였을까? 한동훈이를 통해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동훈과 여태까지 사건을 조작하고 수많은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동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문자 5건 중에 동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동지는 뭐냐? 수많은 사건, 검찰에서부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왜 저는 김건희가 TK와 PK 웬만한 공천은 저는 김건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김건희가 이번 후보 명단을 다 펼쳐놓고 공천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 말이 여러분들 나중에는 제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 개총수 말이 맞았다는 게 또 여러분들 증명될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는 사주팔자 점을 봐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를 보면서도 손바닥부터 펼쳐요. 김건희는 이번 공천을 할 때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얘는 돼, 얘는 안 돼. 하면서 얘는 분명히 공천에 얘는 배신할 거야, 아닐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얘는 분명히 공천에 끼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게 공천이나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오더가 물론 누구를 시켜달라는 공천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라는 절대 안 되라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한동훈을 통해서 자기는 권력이 없으니까 본인은 권력이 없으니까 한동훈을 통해서 얘네 그때까지만 해도 김건희가 볼 때는 한동훈이는 말 잘 듣는 윤석열의 후배일 뿐이었던 거야. 그렇죠? 저때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을 낙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김건희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이는 말 잘 듣는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의 똘망이였고 내 말도 잘 듣는 충성스러운 윤석열의 부하일 뿐이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앉혀놓은 거죠.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딱 되자마자 한동훈이는 처음에는 김건희랑 윤석열의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었겠죠. 근데 비대위원을 임명을 하고 막상 국민 여론이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 여러 가지 총선의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는 대선을 꿈꾸기 때문에 윤석열을 모셨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동훈은 왜 변했냐? 막상 당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청와대 용산의 민심과 내가 알고 있던 국정 운영과 정말 정치권의 민심은 다르더라.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김경률이나 옆에서 목소리 평소에 한동훈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윤석열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김건희의 청탁 문자나 블랙리스트 문자 쟤는 꼭 날려야 됩니다. 이런 문자들을 도저히 한동훈이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김건희의 문자를 일십한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공개한 문자 5개만 한동훈이가 씹었을까요? 아니죠. 김건희가 보낸 문자 5개만 씹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 성격에. 왜 제 전화 안 봐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지금 제 말을 씹는 건가요? 쟤는요 새벽에 잠 안 자요. 새벽에 잠 안 자갖고 다다다다다 매일 보냈겠죠. 처음엔 읽다가 나중에는 한동훈이가 덮은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요번에 한동훈 너 그따위로 나와?
그러면서 CBS 논설위원장으로부터 문자를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일제히 한동훈이가 덮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디올백 사건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한동훈이가 덮었다. 라는 프레임으로 당대표에서 난리라고 한 거죠. 왜? 한동훈이 새끼 때문에 공천도 개판되고 총선도 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어디서 뻔뻔하게 당대표에 출마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그토록 대한민국 숨어서 대통령질 하던 김건희가 전면에 등장해서 문자까지 CBS에 넘겨가면서 한동훈이를 날리라고 했을까? 지 말을 안 들었거든요. 자기의 공천 청탁이나 블랙리스트 청탁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한동훈이를 절대 왜? 벌써부터 오빠 이 새끼 지금 마음 변했어. 지 마음대로 공천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철규와 한동훈이가 한판 붙죠. 밤에.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당대표 안 한다. 이럴 거면 나 당대표 안 한다. 그건 뭐죠? 김건희의 청탁 문자나 블랙리스트 문자를 한동훈이가 씹으니까 이철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공천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꼭 단수 공천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 전달한 거죠. 그렇죠? 직접 전달한 거죠. 자기의 문자를 씹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철규를 통해서 김건희가 공천 얘는 안 된다 된다를 전달을 하니까 한동훈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나 공천에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당대표 시켰구나. 초기에 그 생각이 드니까 나 이럴 거면 당대표 안 한다 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철규 한동훈 공천 갈등이 터진 거예요. 말이 이철규와 한동훈의 갈등이지 이철규가 무슨 한동훈과 갈등 일으킬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윤석열이 보내서 얘기했다고 나오지만 사실상 김건희의 공천을 이철규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나 이럴 거면 당대표 안 한다라고 하면서 들이받아버린 거죠. 응? 지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가 친한계 세력들과 어떤 비대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나름 대통령 당의 분위기가 대통령과 선을 좀 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그 전에 이미 공천 파동이 있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이미 갈라선 사이에 그거는 핑계거리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한동훈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디올백 사과 사건으로 한동훈이가 일시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로 일제히 공격하니까 후보들이 한동훈이가 딱 얘기하죠. 제가 더한 거를 공개해드리면 이 정부가 위험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디올백 사과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려요. 한동훈이는 문자가 더 있다는 거죠. 더한 거를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뭐죠? 김건희가 공천 개입하거나 누군 된다 안 된다 그 문자를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히 원희룡이가 그 다음부터는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 안 하고 다른 방향을 틀은 게 바로 댓글 조작이에요. 첫날은 디올백 사건으로 조지다가 갑자기 한동훈이가 세게 나오죠. 더한 거를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해지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디올백 댓글에서 나온 댓글 부대 운영했냐라고 하면서 장해찬이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행사죠. 누가 봐도 특검이 목 직전에 와 있고 민주당은 지금 특검에 공천 개입 사건까지 더 추가를 해서 김건희 특검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김건희는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상황에 특검 압박에도 김건희가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아직 안 죽었다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에 대해서 폭로를 할 계획이 있거나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니들 뭐 나랑 싸우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또 저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미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끝났다라는 거를 검찰한테 알리는 겁니다. 아직 검찰이 디올백 사건을 이원석 총장이 결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원석 총장이 디올백 사건 검찰은 무혐의, 그 다음에 불기소,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 이렇게 했지만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사인해야지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따라가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도 받아들여갖고 아직 이 사건은 종결이 안 됐어요. 근데 김건희는 나대요. 뭐죠? 이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짜맞춰진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털기로 했다라는 그겁니다. 이미 검찰과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는 저렇게 나대는 거예요. 응? 아니죠. 총장 사인 이런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MBC도 어제 헛다리 짚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MBC에서 어떤 기사를 쓰냐면 어제 이런 말을 해요. 김건희 디올백 사건 새로운 국면.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 열린다. 다른 결론 날 때는 검찰 당황.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이거는 어떤 기자가 썼는지 몰라도 감각이 제로예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수사심의,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를 따로 여는 거는요, 김건희 사건과는 별개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거는 이미 다 면죄부가 됐고 수사심의에서 끝났어. 그러면 백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면죄부를 주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김건희만 불기소고 여태까지 최재형 목사만 나중에 법적으로 사법 처리를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웃긴 거 아니냐? 저 도둑질했어요. 저 청탁했어요. 네가 무슨 청탁을 해, 이 새끼야! 쫙! 너는 청탁하지 않았어! 쫙!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응? 그렇잖아. 아니면 저는 분명히 청탁했어요. 알았어. 너 청탁했지. 너 구속. 이것도 웃기잖아. 그렇잖아? 최재형 목사는 나 청탁했다고 주장해. 지금 검찰도 주거 침입이랑 여러 가지 사안으로 검찰에서 최재형 목사를 수사를 했어. 근데 김건희는 모든 걸 면죄부를 줬는데 최재형 목사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사실 처벌을 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뭐야? 백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백 받은 년은 무죄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번에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는요, 김건희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어떤 걸 하는 거냐? 최재형 목사를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럼 당연히 최재형 목사도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들어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으로 내가 다 알아.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들어준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TV를 방송을 살려달라. 두 번째, 미국에 있는 김모모 하원 의원을 우리나라 대통령 고문실에 고문으로 위촉해달라. 세 번째, 미국의 김 하원 의원이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립묘지에 안장합니까? 먼저 이거는 청탁을 들어줄 수가 없죠. 죽지 않았는데 산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면 그건 매장이 되잖아. 못 들어줬죠. 통일TV가 다시 송출을 하거나 그게 안 돼 있죠. 두 번째, 대통령 고문으로도 안 돼 있죠. 누가 봐도 검찰의 논리는 최재형 목사가 그런 얘기를 심의위원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본인이 친한 사람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검찰의 논리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아무리 나는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청탁했어요.
저를 벌 주세요. 쫙! 너는 청탁하지 않았어. 이렇게 만들라고 최재형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김건희를 잡으려고 최재형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법의 형평성이 있게 더 이상 최재형 목사의 검찰의 수사도 부적절하다라고 나올 것이고, 이제는 모든 이 디올백 사건은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최재형도 무죄를 줘야만 김건희 무죄가 타당하니까. 그치? 최재형은 벌 주고 김건희는 벌 안 주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자체가 꽝이 되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는 무죄, 또 다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재형은 유죄, 이렇게 되면 똑같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그렇잖아. 똑같은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심의했는데 다른 결론이 나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재형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여러분들이 틀린가 보세요.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나중에 결론 검찰 발표할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청탁은 실행된 것도 없고, 최재형 목사가 지금은 어떤 청탁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청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여기서 중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가 고발한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주거 침입으로도 볼 수 없다. 행정관이 나와서. 그래갖고 최재형 목사에게 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MBC가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어제? 저는 MBC가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은 좀 초짜라고 생각해요. 마치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가 열릴 경우 두 개의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검찰 당황.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100%입니다. 최재형도 무죄를 줘야만 김건희도 무죄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제가 김건희의 심리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김건희가 진짜 나대는 이유는 불안과 초조. 나 아직 권력 살아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 혼자 가는 것보다 행자부 장관과 같이 가든가. 사실 행자부 장관과 같이 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지 혼자 가서 이런 대통령 행세를 하는 시츄레이션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응?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추석 민심 밥상머리 누구 얘기가 나오냐라고 지금 난리인데, 여야가. 저쪽은 문재인 대통령 올리고 이쪽은 어떻게든지 김건희 안 올리려고 하는데, 지가 나대면서 지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건 뭐냐? 당의 지지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권 지지율 신경 안 쓰고 끝까지 내가 권력 놓지 않겠다라는 의중이죠. 그렇죠? 내가 끝까지 권력 놓지 않고 끝까지 20% 지지율 신경 쓰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혹시 나를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들, 니들 목숨 걸고 폭로해. 왜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번 주 안에 김건희 텔레그램이 공개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김건희 건재를 가시하기 위한 초조함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아마 이 초조함 때문에 저는 더 나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특별한 선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는 김건희가 나대는 이유,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네, 한동훈이가 요즘 부쩍 부지런하죠. 아침마다 이 국민의 생명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정부를 들이받는 것 같이 얘기하죠. 이상한 것도 있죠.
한동훈이가 처음에 2026년 의대 증원 유예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싫어! 기억나시죠? 한동훈이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라도 유예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네가 건의했으니까 싫어! 그러죠. 싫어 그랬잖아. 근데 저것도 있잖아요. 공천 개입 텔레그램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한동훈 의견을 받아들여요.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그 며칠 전까지 싫다 그랬던 대통령실이 김건희 총선 개입 문자가 있다라는 소리가 뉴스토마토에 총선 개입 기사가 나오자마자 한동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게 그거죠. 한동훈이가 이 기회에 이 문자를 다른 데다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처음에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유예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동훈은 비공식으로 비밀리에 응급의료실을 갔다 오고 이재명 당대표랑 대표 회담에서도 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나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오늘도 갑자기 한 발짝 한동훈이가 더 물러납니다. 왜 물러나냐? 지금 그러니까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은 2025년, 즉 내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하고 백지화하라 이거예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이미 수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오늘 한 발짝 더 들어가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야 의정 합의체의 출발을 사실 정부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계속 혼자 독자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추석 전에 사자 협의체를 만들자. 한동훈이가 계속 추석 전에 사자 협의체를 만들자. 그럼 여기서 들어보세요. 그럼 왜 의료계가 사자 협의체를 만드는데 부정적일까? 첫째, 의료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야, 여당 말 따로, 야당 말 따로, 정부 말 따로 니네나 먼저 좀 통일하고 우리를 초청하라. 일부 일리가 있죠. 여당은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도 논의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은. 정부는 2025년은 안 된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 먼저 사과를 하고 대대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야. 의사들이 볼 때는 야, 니네들이나 먼저 통일되게 의대 증원 문제를 2025년을 백지화를 하든가. 그러니까 여야 정의 만나서 아니면 뭔가 니들도 통일이 안 돼놓고 우리만 먼저 들어오라 그러면 니들 요식행위 하는 거 아니냐, 그 정치행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사들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봐야 우리 앞에 놓고 니들이 싸우려 그런 거 아니냐. 결국 우리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2025년 백지화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사과가 있다고 그거부터 니들이 먼저 만들어 와라. 그게 의사들의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 입장은 아니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의협단체인데 의협단체 없이 여야 정 만나면 뭐하냐. 우리는 윤석열 사과를 요구할 테고
당장 지금 입시가 내년이라서 민주당 안에서도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올해부터 내년 2025년 수능부터 적용해야 된다. 한쪽은 이미 수시가 시작됐으니까 2026년부터 해야 된다. 민주당도 두 개의 목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료 대란 문제를 민주당을 끌어 들어갖고 같이 싸잡아서 욕 먹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사들이 참여를 시켜야지 민주당은 참여하겠다. 현재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가 오늘 전향적으로 의료 단체들이 의협에서 요구하는 2025년도에 어떤 증원 문제도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한동훈이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정치 사안도 있고 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발에 목숨을 거냐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과 세게 붙지 않아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죠. 만약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을 먼저 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면 대통령과의 전면전, 즉 김건희와의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도 미래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23% 나오는 대통령과 하나로 가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상한 기사가 하나, 이것도 정치 분석해 줄게요. 여기저기서 오늘 이상한 정치 분석 기사가 하나 나요. 한동훈 조만간 당대표직 던진다. 이 기사 보신 분. 한동훈 조만간 당대표직 던진다. 기사 보신 분. 본 사람 없어요? 한동훈 조만간 당대표직 던진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이번에 여야 의정 이 협의체에 사활을 건 거예요. 왜 사활을 거냐? 잘 보세요. 오늘 그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한동훈이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목숨을 건 이유는 만약에 한동훈이가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도 만나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면 추석 밥상에 한동훈 여야 의정 협의체 극적 타결, 한동훈 성사, 한동훈 리더십 빛났다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밥상은 많은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이번 의료 대란이나 아프지 말자는 소리가 나와요. 한동훈이가 용산과 거리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오로지 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며칠 남지 않은 어떻게든지 추석 전에 여야 의정,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를 한동훈이가 대통령실과의 각도 세우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 대란을 정상화에 물꼬를 튼 공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한동훈이가 이렇게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설득을 하고 의료단체 아무나 참여해 주시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있겠다. 갑자기 대통령실은 절대 안 된다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도 이것도 원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뭐야? 한동훈이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의료 정상화는 한동훈이 위험할 때 국민을 살렸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리더십이 빛났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이번 추석에 본인이 이슈를 끌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왜 한동훈이가 조만간 당대표직 던진다는 소리가 나오냐? 어떻게든 한동훈이는 당대표직을 던질 때 이유가 있겠죠. 더 이상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을 들이받고 던지겠죠. 그러면 한동훈이는
부담스러운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갖고 윤석열과 부딪히지 않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차피 한동훈이가 오래 못 버틸 거라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갖고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서 한동훈이가 날아갈 바에는, 그러면 한동훈이는 배신자 프레임이 쓰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부가 요지부동이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고 정부가 고집을 피움으로써 국민들이 더 이상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용산에 책임을 돌려가면서 세게 받아버리면서 한동훈이는 당대표직을 사퇴한다라고 하면 모든 여론은 한동훈 동정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여론은 한동훈 동정론으로 가고 국힘당은 완전 비상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대표가 결국은 윤석열이 쫓아냈다라고 하면 어떤 비대위원장이 와도 국힘당은 수습이 되지 않아요. 국힘당은 수습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갖고 한동훈이 날아갔다 그래갖고 비대위원장을 친윤계 의원으로 세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잘 날아갔어 친윤계 의원 난동아 네가 가갖고 당대표 비대위원장 좀 해.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개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조만간 당대표직 던진다는 소리가 바로 이 의료 대란 문제로 한동훈이는 대통령실과 처음부터 각을 세워왔고 이 문제가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명분이 너무 좋죠.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국민들의 죽어가는 거를 도저히 볼 수 없다. 제가 당대표직을 물러나서라도 다음 당대표가 꼭 정부를 설득해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정쟁을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한동훈은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힘당 지지자들은 뭐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럴 때 국힘당은 이제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다시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 추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한동훈이 노리는 거는 언제든지 당원들은 자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비상 상황에서 당대표를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대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조만간 명분도 있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할 수 있고 거기에는 굳이 용산과 전면전을 펼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30%대의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유는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킨다 그래놓고 그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다가올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동훈이가 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열이면 열 다 얘기하잖아요. 용산과 각을 세워야 된다. 용산을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용산과 각을 세우는 방법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밖에 없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만약에 최혜병 특검도 받고 김건희 특검을 받을 경우에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어떤 그 서로의 그 폭로전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통과하면은 한동훈 특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모전이나 본인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의료 대란의 해결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떻게든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발시키고 정부와 선을 긋고 각을 세운 다음에 정부가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사단체와 만나서 어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전면 백지화를 만약에 정부에게 건의했는데 정부가 싫어하면 한동훈은 최선을 다했다가 되고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가 되면 정부는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한동훈은 더 이상 제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매로 정쟁에 끼어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받아버리고 나가면 얘는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서 그래서 한동훈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의료 대란이 나는 안 아프겠지.
설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점점점 이제 응급실은 포화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응급실이 포화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붕괴가 되면 그 다음이 어디예요?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이에요. 응급실이 붕괴가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계속 오래 끌면 안 돼요. 중환자실은 늘 병상이 여러분들 꽉 차 있어요. 중환자실은 병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비워줄 수 없는 게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결국은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 응급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증 환자들이 결국 중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초기에 진화했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그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명의 위독을 느끼는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중환자실은 포화 상태고, 그러면 중환자실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 대란 때문에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환자실이 붕괴되면 어디예요? 바로 긴급 수술입니다. 벌써 긴급 수술 딜레이 되고 수술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급한 수술도 몇 달 뒤에 받아야 되는 이런 환경이죠. 처음에 응급실 붕괴,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중환자실이 붕괴되면 여기저기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수술이 여러분들 뭐가 가장 떠올라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환자들은 대부분 응급실을 거쳐서 긴급수술로 가요. 운전도 조심해야 돼요. 교통사고를 나갖고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여러분들 하룻밤에 몇 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응급실이 붕괴되면 그런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받거나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중태에 빠지게 되면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가 되고 중환자실이 그런 붕괴가 되고, 그런 붕괴가 되면 전체적인 수술도 붕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저렇게 영웅놀이하고 빠져나갈 수 있고, 결국은 한동훈이가 30%대라는 지지율에 갇혔는데 그 출구 전략으로 의료대단의 해결사의 사활을 걸었다.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누가 뭐래도 이번 추석의 모든 이슈는 김건희로 도배가 될 겁니다. 근데 우원식 의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추석 이후 19일 날 개최를 하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최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협의 사안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협의 사안이에요? 19일 날 개최를 하기로 하고 이걸 협의해 갖고 오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이 뭔데, 본회의가 열려 있는데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안건을 상정한다는데 못하게 합니까? 안 그래요? 국회의장이 뭔데 본회의가 열려있는 본회의장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을 올린다는데 의장이 상정 않는 사례는 처음이에요. 의장이 뭔데? 이게 변명이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에 집중하자? 의료 대란 문제랑 김건희 특검이랑 뭔 상관인데? 응?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상정해갖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의료 대란 문제를 깽판 친다고 나오면 저 새끼들이 더 나쁜 놈들이고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잖아요. 말 같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야 의정 협의체야.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 그렇다 그래갖고 얘네가 김건희 특검법이랑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우리 여야 의정 협의체 안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 상정 안 하면 여야 의정 협의체가 나오고 이 문제 자체를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문제 자체를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응? 이러면 안 된다. 국회의장이 이러니까 민주당이 경악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의원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싶어요. 더 웃긴 건 뭐냐? 이 국회의장을 누가 뽑았냐?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뽑았어요. 이 의원식을 뽑은 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지금의 의원식을 뽑은 게 지금의 친명 의원들이야. 추미애 장군은 2년 후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추미애 장군은 꼭 탄핵 때 등판하시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추미애 장군은 희한하게 탄핵 때 등판하시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도 민주당의 당대표이셨고. 그래서 나는 의료대란이 먼저라고 떠들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랑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 안 하는 의원식은 욕 먹어도 된다. 욕 먹어도 된다. 19일날 뭐 일주일날 처리하는데 단순히 일주일 처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이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희한하게 정상적인 사람들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희한하게 자기는 정당의 소속이 아니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희한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를 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있죠. 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건은 아직 공수처에 남아있어요. 검찰에서 아무리 면죄부를 주고 경찰에서 아무리 면죄부를 주더라도 이 사건이 여러분들 공수처에 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검찰이 종결이 되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장을 윤석열이가 임명했잖아요. 공수처장을 윤석열이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여태까지 존재감 없고 욕만 처먹던 공수처가 그래도 공수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를 해서 김건희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왜 지금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공수처에 가 있냐면요. 6월 달에 조국혁신당이 김건희를 알선 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놨어요. 근데 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2부에 이미 배당을 해놨어요. 공수처가 이미 이 사건을 수사 2부에 배당을 해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했는데 저는 이 사람을 절대 믿지 않죠. 근데 지금의 공수처장이 누구냐면 오동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나마 공수처장이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다른 완전 김문수나 이런 막가파들보다는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안 하냐의 바로미터는 소환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같이 경호처에 가갖고 공수처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고 이렇게 수사하면 정말 공수처 존폐의 위기에 시달릴 것이고, 공수처가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를 소환해갖고 제대로 기대는 안 합니다. 만약에 수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는 공수처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또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야당 의원, 이거 야당 의원이라는 것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당 의원 12명이 연대를 해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발족했어요. 의원연대는 민주당에서 김정호, 강득구, 문정복, 민영배, 박수현, 복기왕,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진보당에서는 윤정호. 제가 이거는 왜 의미심장한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인식을 해요. 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인데 불행한 역사라고 합니다. 저는 탄핵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보죠. 탄핵이 왜 불행한 역사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탄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건전한 역사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대통령을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숨쉬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를 잘못하고 속아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았지만, 저는 탄핵은 불행한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대통령 출신이 탄핵된 적이 있나요? 헌재까지 막바지까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탄핵으로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서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중동이 만들어낸 탄핵은 국정 혼란, 불행한 역사 절대 아니죠. 탄핵될 정도의 대통령을 그냥 두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탄핵당할 만한 짓거리를 하고 탄핵당할 만한 놈을 끌어내리지 않고 그에게 끝까지 권력을 주는 자체가 불행한 국민들이고 불행한 역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민주시민들은 탄핵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탄핵당한 놈들이 누구예요? 이승만, 임정에서 탄핵당했죠. 박근혜, 응? 감옥 간 놈들 누구예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저쪽 대통령들은 탄핵 아니면 감옥 가요. 왜 탄핵이 불행한 역사입니까?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국민들은 살아있고 그런 불행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조중동의 논조에 우리가 굉장히 가스라이팅 돼 있어요. 탄핵, 불안하다, 불행한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왜? 늘 탄핵의 대상은 저쪽이 정권 잡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늘 탄핵은 저쪽이 정권 잡았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얘네들은 계속 탄핵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행한 역사를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 이게 자꾸 가스라이팅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 탄핵하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하면 안 돼라는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탄핵은 안 되지라는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은 불행한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다. 불안한 불안한 전국 불행한 역사다.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탄핵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탄핵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발족했다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탄핵이나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거 만들었다가는 조중동이 대통령을 탄핵하냐, 불행한 역사, 국민 불안감 조장 이랬는데 이제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가 국민들 입사회에서도 쉽게 나오고 국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고, 예전 같으면 윤석열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과하세요 막 난리를 치고 의원 윤리위원회에 뭐 회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요, 탄핵은 역풍이 없죠. 탄핵을 안 하면 역풍이 오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빨리 탄핵해야지 김건희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력을 뺏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까지 안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탄핵을 주저하는 거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역사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들 12명에서 만든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탄핵을 주저하니까 역풍을 맞는 거예요. 뭐든지 뜨겁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상황과 2024년 상황이 뭐가 다르냐, 2016년도 박근혜 탄핵 상황과 지금 탄핵 상황이 뭐가 다르냐. 2016년도 상황은 국민들이 먼저 광화문에서 들고 일어났죠. 물론 조중동과 JTBC의 어떤 선정적인 보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2024년은 정치권이 먼저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그건 정치인들이 잘 아셔야 돼요. 16년도 같이 윤석열, 김건희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광장에 나올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그 누구도 분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19라는 팬데믹 현상의 전염병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 각자 도생의 삶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도 연관시켜야 돼요. 2020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강타한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사망을 하고 이때 사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광장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일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어떤 개인주의가 만연을 하고 그런 소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코비드19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 그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정치권들이 조금 먼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16년 촛불 집회 상황에는 지금 같은 어중이 떠중이 유튜브 새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의 여론을 모으기도 좋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도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런 하바리 유튜브 새끼들이 이 탄핵의 촛불마저도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합니다.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촛불도 갈라졌어요. 현재 촛불들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누가 촛불을 켜냐에 따라서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정당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나서서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그러면 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힌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요즘 금투세에게 어제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셨죠. 아, 개총수가 역시 정치를 좀 습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지금 빨리 금투세를 폐지를 찬성을 해갖고 민주당이 단시간적으로 지지율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금투세 논란에서 벗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투세 문제는 금투세 폐지해갖고 대선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폐지해야 된다. 그 소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투세 폐지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폐지를 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이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금투세 폐지 문제는 민주당의 플러스 정책이 아니에요. 이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봤자 그냥 민주당은 본전치기 하는 겁니다. 이 금투세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당장 한동훈 말대로 정책에 동조를 해서 폐지를 해줄 경우에는 한동훈의 공과 국민의힘의 공으로 가는 겁니다. 뭐하러 민주당이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금투세는 올해까지 시한이 지금 금투세 폐지가 올해까지고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다시 시행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금투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이라고 어제 얘기를 조금 복습을 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이라고 그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려 3,600만이에요. 거의 더블 스코어죠. 금투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있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국힘당은 자기네들은 폐지의 당론을 정해서 현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겠죠. 자기네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겪어야 될 일이니까 지가 해당도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금투세도 세금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돈을 벌면 왜 세금을 안 내? 라고 하면서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겠죠. 민주당 딴 거 없어요. 금투세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주고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주고 민주당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금투세를 금투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돈을 받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원칙론자들도 있고 금투세 폐지 때문에 주가 시장이 폭락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다를 충분히 들어주고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연말에 3년간 유예를 해버리세요. 지금의 금투세도 2년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유예를 해서 올해까지가 그 2년이 도래가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은 양쪽에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금투세를 폐지를 반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듣는 다음에 3년간 유예시키세요. 왜 3년이냐? 대선 때 또 이게 불거질 수 있어요. 대선 때 3년으로 연장해놓고 대선 때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2억이니 3억이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금투세 수정안을 내면요 찬성과 반대의 양싸대기를 맞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래서 차라리 찬성해 주려면 화끈하게 찬성해주고 반대를 하려면 차라리 반대를 해갖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뭐하러 적을 만듭니까? 싸움을 할 때는 우군이 많을수록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년 당장 금투세를 걱정하는 1,400만의 개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원성을 사지 않으려 그러면 지금 국가의 재정이 매우 어렵다. 내년에 더 나쁜 재정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도 미래가 밝지 않다. 그렇다 그래갖고 금융투자소비세를 매기는 것도 시기상 지금 경제에 좋지 않은 현상 같다. 그래서 3년간 유예하자고 민주당이 제안을 하면 국힘당이 폐지하자고 맞받을 치면 민주당이 버티면 돼요. 그러면 이게 국힘당이 버티면 결국은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내년부터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럼 시행되면 그 책임은 다 국힘당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분명히 전향적으로 3년간 유예자라고 하면 이게 날짜가 가면 갈수록 주식 투자자들은 3년이라도 유예하게 국민의힘 받아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당장 내 코가 석자니까 야 3년이라도 유예해 가면 자기는 3년은 시간을 버니까. 민주당 왜 폐지 동참하지 않고 3년간 유예안을 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할 때는 민주당은 양쪽의 떡을 쥐고 있으면 돼요. 이미 국힘당은 한쪽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게 좋죠. 3년간 유예를 하고 먼저 상법을 개정해서 소액 투자자들의 보호를 먼저 해야 된다. 즉 뭐죠? 사주에 너무 과도한 주권 행사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법을 개정하는 게 좋죠. 먼저 상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는 3년간 유예시킨 다음에 3년 이후에는 상법 개정에 의해서 주주의 권익이 얼마나 보호가 됐는지를 보고 그때 3년 이후에 금투세를 실행하는 게 맞냐 또다시 어떤 수정하는 게 맞냐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되죠. 이걸 대선 프레임으로 삼으려는 게 한동훈이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금투세를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반대를 한다. 계속 금투세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저쪽에서 프레임이 뭐냐면 이재명세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재명이 만든 금융투자 소비세라고 하면서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거니까 굳이 이런 데 빨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미국 대선 얘기 좀 할게요. 오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랑 지금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90분간 저는 맞아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정중히 건의한 게 있어요. 민주당한테 대선 전에 반드시 사회자가 끼지 않는 미국식 대통령 토론을 5회 이상 하는 걸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바로 박근혜 방지법, 윤석열 방지법이 된다. 대통령이 토론 피하고 주접 떨고 몰래 태블릿 PC 쳐보고 앉아있고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제나 이런 것들을 상관없고 둘이 만나서 처음에 순서만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뭐 이런 식으로 90분이면 90분, 120분이면 우리나라 이거 토론은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사회자가 끼어갖고 중간에 말 자르고 뭐 3분 묻고 3분 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 후보 2명이 만들게 되면 정말 미국식으로 둘이 앉아갖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게 이 새끼는 너무 네거티브 공격만 해 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너무 말을 못하고 너무 흐리멍텅하게 지금 정확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오고 또 다른 박근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민주당이 정당 정책이나 훌륭한 후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후보들이 박근혜나 윤석열 같은 애들과 토론을 했는데 압승하지 못하냐. 어설픈 사회자가 끼고 시간 제약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을 못하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 반드시 대선 전에 우리는 이 법을 저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국힘당도 여러분들 뭐 토론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한동훈 집단에는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원래 깐죽입니다. 예. 저는 원래 깐죽대는 거 잘하기 때문에 뭐 토론에 대해서 제가 늘 먼저 토론을 하자 그러지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질할 때 올 거 아니야.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더 웃긴 거지 않아요? 후보를 더 선명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을 무제한 사회자 없이 또는 주제만 가지고 사회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120분간 토론은 대선 기간 중에 최소 5번을 해야 된다. 뭐 첫 번째는 정치 분야, 그다음에 사회 분야,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교육, 문화. 얼마든지 5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 좀 엇나갔는데요. 오늘 도람프랑 카멜라 해리스의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다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CNN? 누가 이겼다고 봐? CNN 헤드라인 뉴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ABC? 누가 이겼다고 봐? ABC 헤드라인 뉴스 카멜라 해리스 트럼프 뭐 얘기해 봤지? 예? 그랬더니 뭐 대부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카멜라 해리슨이 잘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주요 언론은 원래 트럼프에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근데 저는 뭘 봤냐? 해리스가 더 잘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사람들은 트럼프가 식상해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것도 토론을 좀 분석을 했어요. 첫째, 왜 트럼프가 좀 불리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원래 토론회는 민주당 정권 심판론이 작용돼야 되는 토론회야. 그쵸? 원래는 바이든 정권 심판론이 작용되는 대선이어야 되는 거야. 왜? 바이든이 정권 잡고 나서 물가가 오르고 미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야당이잖아, 공화당이. 바이든이 이겼잖아. 그러면 모든 대선은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해. 근데 이번 토론회를 내가 보니까 마치 트럼프가 정권의 여당인 것 같이 트럼프 심판론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유는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가 마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바이든을 날린 새로운 후보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론이 작용을 안 해. 일리 있죠. 바이든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 심판론이 작용할 텐데 바이든이 심판을 받고 중도 사퇴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응? 그렇잖아. 바이든은 이미 바이든 심판론이었는데 바이든은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후보가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론이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이든은 그 전에 대통령을 한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람프는 과거에 대통령을 한번 하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바이든에게 넘겨줬잖아. 그러고 나서 도람프가 다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람프가 신선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도람프의 스타일을 안다는 거지. 도람프의 어떤 토론의 스타일이나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 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과연 도람프랑 바이든이랑 토론할 때는 도람프가 완승을 해서 바이든이 날아갔는데 그 바이든을 대신해서 나온 해리스가 과연 도람프를 상대로 어떤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토론에 누가 더 잘 끌고 나가나 오히려 주목을 해리스가 받는다는 거지. 해리스가 훨씬 사람들이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유권자들이 보면 주목도는 해리스가 높았죠. 지금 미국 대선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사실 도란프가 귀때기에 총알 맞고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이거 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미국 대선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극적인 반전.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죠. 권력자가 권력을 내려놓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전두환이나 이런 애들은 뒤질 때까지 똥칠할 때까지 지가 경험하듯이 미국이니까 중간에 후보에서 낙마를 하고 사퇴를 하고 해리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완전 대반전이죠. 그러면서 도란프가 자작극이든 진짜든 귀때기에 총알 맞은 게 이 사진이 성조기 밑에서 이거 한 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엎치락 뒤치락해요. 1% 어떤 주에서 1% 트럼프 도란프가 이기고 어떤 주는 해리스가 이기고. 지금 마지막 이제 미국 대선의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는 도란프 편이에요. 저는 도란프 편이에요. 이유는 미국 사시는 분들은 도란프를 도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도란프를 응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미국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당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알게 모르게 해리스를 지지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당은 오히려 안 맞아요. 궁합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진보, 공화당이 약간 보수 성향이라고 해요. 오히려 미국의 공화당 보수와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맞아요. 미국의 민주당 진보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보당 특히 그 누구야 그 오바마나 이런 애들은요 오로지 미국 패권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오로지 패권, 오로지 미국이 전 세계 대통령 역할, 미국이 경찰로도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책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이 왜 진보로 보이냐? 인권 문제나 어떤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당이 진보로 보이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런 것들을 간섭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국의 민주당이 인권 해방을 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이 오히려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공화당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를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국민 우선주의. 세계 경찰을 포기하더라도 미국 국민들부터 잘 살고 이런 이민 정책의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을 백인 우월주의들 그래서 보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게 미국의 민주당 우리나라의 민주당을 동일시하고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요?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공화당을 지지하잖아요. 똑같은 줄 알고. 태극기 부대가 도란프를 지지했었잖아요. 똑같은 줄 알고. 그랬더니 도란프가 김정은 만나니까 도란프를 도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빨갱이라고. 나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왜 그러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냐면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원으로 만약에 정치인들이 대부분 하원 의원으로 시작해갖고 상원을 거쳐갖고 주지사를 거쳐갖고 이 단계를 막 거치고 정치학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은 공식적인 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폰을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하원, 상원 이런 거를 거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로비가 미국은 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협회나 여러 가지 협회들에게 어떤 정치 자금을 무한대로 받아요. 무한대로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정치 집단들을 외면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 파워가 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 파워가
어렸을 때부터 싹이 괜찮은 애들에게 정치 자금을 무한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하원, 상원, 결국은 대통령,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미국의 유대 자본들이 각 주의 주지사 또는 대통령 또는 상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학살에 이르는 것 같은 무참히 민간인을 학살을 하거나 이런 전쟁 범죄를 일으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끌려가는 거예요. 미국이 유일하게 끌려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네타냐후 같은 새끼들. 그 뒤에는 유대 자본들과 그 유대 자본들이 여러분들 단순히 금융계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금융 자본으로 결국은 정치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치권이 군산 복합체까지 유대 자본이 군산 복합체까지 다양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유대 자본이 배후에 없다 그러면 네타냐후는 진작 미국이 데리고 가고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다 그러면 죽여버렸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도람프는 정치 자금을 대주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었고 팍스 TV라는 팍스 뉴스라는 언론사를 소유했던 언론 사주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주영 같은 사람이었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 맨날 정치 자금만 좀 대주고 막 그냥 기행을 했던 사람이야. 막 자기가 영화도 출연하고 자기가 사업도 해보고 막 했더니 이제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언론,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이 뭐 ABC 뉴스나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신문들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방송으로는 ABC 뉴스나 뭐 CNN CNN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의 엘리트주의, 미국의 주류예요, 주류. 유일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트럼프가 믿는 이는 팍스 뉴스예요. 팍스 뉴스라는 이런 뭐 우리가 내가 볼 때는 한겨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가를 대변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류에서 일제히 도람프를 도라이로 만들면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도라이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적어도 도람프가 정권을 잡으면 남북 평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남북미라는 3자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종전선언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응?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도람프가 어제 잠깐 그린그린님 어제 앵커들이 좀 편파적이었죠. 그린그린님 영어 알아들어요? 저거는 알아들었다는 소린데. 어제 도람프가 토론회가 끝나고 이랬어요. 3대1로 싸웠다. 3대1로 싸웠다. 한마디로 자기의 편이 없었다는 거지. 해리스나 방청객들이나 진행자가 모두 저쪽 편이었다. 나는 3대1로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의 프레임을 잡잖아요. 조등동 같이. 어떻게 잡냐? 만약에 도람프랑 해리스랑 내일 토론회가 있으면 조선일보가 만약에 해리스를 지원해주고 싶으면 이런 워딩을 쓰러. 검사 대 죄수. 그치? 검사 대 죄수. 이런 식으로 워딩을 잡는 거죠. 해리스는 과거에 검사였고 지금 도람프는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워딩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도람프는 범죄자, 해리스는 그 범죄자를 처단하는 정의의 어떤 사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토론회를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미국의 토론회는 뭐 여기저기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분석한 게 좀 맞은 거예요. 일단은 도람프는 이미 한번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식상한 맛도 있었고, 과연 해리스가 어떤 식으로 도람프를 상대하냐, 검사와 기소, 죄수 이런 프레임도 많이 미국에서 짜져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심판론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이 중간에 사퇴를 하면서 사실 해리스가 신선한만 다른 사람 민주당 바이든이 아닌 사람이 오니까 심판론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심판론에 휩싸였다. 아직 뭐 이게 제가 분석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화살이 딴 데로 갔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좀 분석을 했는데 이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 대선은 안개 속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트럼프를 응원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